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감염률이 5%를 넘는 상황이라며 확진자도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아 청소년 사망자가 현재까지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페스티벌 어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주제 전시와 과학 강연, 과학문화 콘텐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호우가 이어지면서 장마 대신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강수 형태가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남아와 아열대 기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기와 흡사한 형태로 변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쓰촨과 충칭, 저장 등의 지역은 지난달부터 낮 최고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가동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아 청소년 사망자가 지금까지 4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1월 처음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44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로는 지난 4월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별로는 9세 이하가 65.9%로 10세에서 18세 34.1%보다 많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7%였습니다. 예방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5세에서 11세 고위험군과 12세에서 18세 사망자 22명 중 미접종자는 81.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현재 2,727병상인 소아 특수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감염 위험 상승을 고려해 확진자도 3차 접종까지는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전 국민의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재감염 비율이 5%를 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추진단은 재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감염 이후에도 3차 접종을 통한 면역 이득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2회 감염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 접종 완료군은 48%, 3차 접종 완료군은 74%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어떤지 더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우려와 물가 오름세가 여전한 가운데 수해까지 더해져 국민의 상심이 매우 크고 정부에 대한 질책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예방 백신을 맞고도 원숭이 두창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자 백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HO의 로자먼드 루이스 긴급 대응 프로그램 천연두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중 일부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또 원숭이 두창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것은 백신이 100%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받은 원숭이 두창 백신은 덴마크의 생명공학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에서 만든 것이 유일합니다.
위암 환자가 지난해 약 16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성 위암 환자가 여성 환자의 2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위암 남성 환자는 10만 7천여 명으로 5만 2천여 명인 여성 환자의 2.03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3.7%에 달했습니다. 남성 위암 환자가 여성보다 확연히 많은 이유로 최서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위암의 중요 위험 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률이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주요 위험 요인인 잦은 음주, 흡연도 발생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9일부터 전국에 최고 70mm의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19일 북서쪽에서 한랭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이 남하면서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낮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지방에는 최고 70mm의 비가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하지만 19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 낮에는 중부지방부터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올해 여름은 장마 뒤 무더위라는 공식이 모두 깨졌습니다. 가장 더워야 할 8월에 다시 장마가 찾아온 것처럼 호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름철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장마 대신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며 이례적인 초여름 무더위로 시작한 올해 여름. 이어 한 달간의 장마가 지난 뒤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됐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내륙을 오르내리며 큰 비를 내렸습니다. 가을을 앞두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나타나는 가을 장마가 한 달여나 일찍 나타난 겁니다. 8월 말서부터 9월 초 사이에 2차 장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을 장마라고 되게 우리가 불렀는데 올해는 이례적인 거죠. 2차 장마라고 보고요. 가을 장마가 빨라지는 현상은 최근 20년 새 뚜렷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장마철 이후 8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강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8월 10일쯤 한 번, 8월 하순에 또 한 번 강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피크가 굉장히 많이 분리되면서 자주 그리고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가 계속 지속되는 듯한 우기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기간이 구분되지 않고 무더위 속에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현상이 본격화하는 겁니다. 동남아 아열대 기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기와 흡사한 형태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한반도 강수 형태가 크게 변한 만큼 장마를 고집하지 말고 우기라는 개념에서 여름철 강수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에 이번엔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파리 지하철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1961년 이후 가장 건조했던 7월을 보냈던지라 굳어진 땅이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 AFP 통신 등은 남부 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항구와 법원에 물이 차올라 인근 지역을 폐쇄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서남부 지롱두주에서는 폭우가 화재 진압을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린 데 이어서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섬 북부의 넬슨시와 서해안 지역에 17일 하루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넬슨과 남섬 서해안 지역에서 360여 가구가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첼 리즈 넬슨 시장은 이번 폭우가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재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기상청이 남섬의 서쪽과 북쪽 산맥에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가운데 당국은 넬슨과 서해안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쓰촨과 충칭, 안후이는 물론 산업의 중심지인 저장과 광둥성 지방 정부들이 전력 사용을 제한하면서 제조업체들이 3일에서 6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들 지역에 지난달부터 낮 최고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쓰촨성은 지난 15일부터 6일 동안 모든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을 지시해 폭스콘과 토요타, CAT의 공장뿐 아니라 현지의 제철소들도 조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빠르게 감소하기보다는 두껍고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거란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17만 8천여 명이 나왔는데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6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달 초에 추석 연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넘은 상황인데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광복절 연휴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7월, 8월의 연휴 기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휴가철 동안에 국내,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많았다. 그래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 사례로 외국인들도 국내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입국된 확진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추석 연휴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해외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해외 유입에 대한 대비책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행하게도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해외 입국자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역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방역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확진자, 전체적인 해외 입국자와 국내 발생자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감염자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방역 당국이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밝히고 있는 그 정점의 예상 규모가 한 20만 명 정도고 이달 중에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일단 초중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개학이 실시가 됐고 9월 달부터는 대학에서 개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개학에 따른 감염 확산의 변수가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 연휴가 있었듯이 일단 이번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영향도 일정 부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10월 달 되면 또 연휴가 또 2주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기에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물론 이러한 부분을 방연을 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서서히 감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일정 부분 감소는 하겠지만 상당히 겨울 때까지 지금 규모가
다소 감소한 수준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조금 전에 확진자를 줄이는 데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권고했거든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확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60세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시는 게 이익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경미한 수준의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에도 처방을 권고하는 그런 권고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일단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령층의 경우에 신속하게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보다 점검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는 방안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고령층의 경우에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령층은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3차 접종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최근 코로나19 재감염률이 5%를 넘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백신,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백신 자체가 초기에 발생했던 바이러스, 즉 우한 바이러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까 네. 현재는 상당히 변이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의 그 효과, 예방 효과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나 감염됐을 때,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위중증 환자로 이완되는 이러한 부분을 위험도를 상당히 많이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연령대별로 주원 추가 접종의 그 차수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방역 당국의 권고가 되고 있는 차수까지는 과거에 확진이 됐더라도 하더라도 그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과거에 백신 접종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추가 접종 차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을 받으시는 게 보다 이익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적인 어떤 근거라고 하면 과거에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 현재 유행주인 BA.5 변이주에 대해서 중앙체가가 20유닛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3, 4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유행주인 BA.5에 대해서 약 300유닛 정도로 중앙체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15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의 경미하지만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도 있고 그리고 위중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원숭이 도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도창이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92개국에서 3만 5천여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 한 2주 정도를 보면 매주 한 20%씩 그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런 확산세가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하면 일단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최장 3주로 상당히 긴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있을 경우에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일단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자가 진단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피부에 발생하는 수포 내지는 발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정확한 역학적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의 가장 대표적인 감염 경로로 보면 특히 남성 동성애자인 경우에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원숭이 두창이 성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과학적 지식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더 빨라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규명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2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페스티벌 어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약제와 관람객 인원 제한 등을 시행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수동 거리에 세워진 거대한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녹고 있는 빙하를 표현한 겁니다. 북극곰이 살아갈 곳을 잃으니까 약간 슬픈 느낌이라 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이상기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섭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도 가뜩이나 더운데 여기서 더 더워지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재생에너지, 수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담은 과학 키트를 만들어 보니 이해가 더 쉽습니다. 교실에서 배울 때는 좀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실제로 과학 이론적 그런 거나 좀 과학 실험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뭔가 더 되게 와닿고. 올해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선 과학문화단체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70여 곳이 참여합니다. 그린 수소 저장 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활용하는 기술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직접 만나보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 성과와 원자로, 방사성 의약품 등 미래의 과학기술도 설명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 미래사회, 종의 다양성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함께 운영됩니다. 과학을 즐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관람객 인원을 제한하며 과학 강연을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른바 우회전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관련 사고가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이 있었지만 운전자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1000대 규모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2024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됩니다. 세종시는 이륜차 판매 대여 업체,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와 배달용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에는 1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교환형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세종시는 2024년까지 협약을 맺은 업체들과 함께 지역에서 영업 중인 모든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고 충전시설 60기도 주요 지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세탁기의 강화 유리가 떨어져 깨지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YTN 보도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 측에 세탁기 폭발 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에 대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 측에 강화 유리 깨짐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와 사고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표원은 다음 주 삼성전자 답변을 받는 대로 정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새로 짓는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위주였지만 이번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좀 이게 좀 감을 쓸 수가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하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에서 3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의 저리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초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 중인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인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체코와 폴란드 등 원전 거점 공관 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도훈 2차관은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지원 외교 전개를 위해 8개 원전 수출 지원 공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입찰 시한 등 시급성을 비롯해 원전 도입 추진 현황과 계획, 종합 패키지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원전 수출 지원 공관은 중점 교섭 대상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사우디 공관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원전 수출 지원 공관을 통해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원전 수출 지원 공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쌀 재고가 넘쳐나면서 햅쌀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네, 결국 농협이 특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쌀 소비 촉진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농협 창고에 지난해 넣은 벼 포대가 가득합니다. 부근에 있는 저원 저장고도 벼가 차지했습니다. 쌀 가격이 지난해 농협이 사들일 때보다 20kg 기준으로 많게는 10,000원 넘게 떨어지면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런 일모작이나 조생종 배후 경우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데 햅쌀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보유한벼 8만 톤을 옮기기를 바라는 지역 농협에 무이자로 3천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에 235억 원, 가공용 판매와 소비 촉진 등에는 175억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광주 비천들에서 화이팅! 농협과 자치단체도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에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많은 향후분들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광주 쌀이 판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를 대표하는 쌀 300여 포대가 광주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됐습니다. 쌀 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금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농협이 함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농협 재고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톤 많은 41만 톤. 농협의 쌀 산업 안정 특별 지원과 대대적인 소비 촉진 운동이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0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때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110조 8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만 벌써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조 8천억 늘었지만 총 지출은 추경 사업 등으로 그보다 더 많은 63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1조 원 이상 줄면서 1,007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실질 소득은 6.9% 늘었는데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모두 분기를 통틀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61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 증가율은 0.4%에 불과해 소비 증가 대부분이 고물가 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올라서 6%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아파트값 하락에 이자 부담마저 가중되면서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7월에 0.52%포인트 상승해 2.90%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들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오른 코픽스 금리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이 6% 가까이 모두 올랐고 특히 우리은행은 최고 6.11%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5억 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월 이자가 210만 원이었지만 이젠 26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베이비 스텝 3번을 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약 3%까지 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코픽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른바 연끌로 집을 산 청년들에겐 하락하는 집값과 오르는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 시대에 대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인데 0.25%포인트와 0.50%포인트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차세대 주요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형화된 배터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면 그 유용성은 엄청나겠죠.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자유형상 배터리를 개발하고 계신 이상영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를 모시고 배터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자유형상 배터리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이게 어떤 전지를 말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PC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 모양 측면에서 구분해 보자면 손가락 형태의 원통형 전지, 사각형 모양의 각형 전지 혹은 파우치 전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러한 기존 배터리는 모두 일정한 모양, 크기를 갖는 규격화된 치수, 형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소위 사물 인터넷 시대의 미래 전자기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접히고 구부러지거나 복잡한 굴곡을 갖는 등 여러 형태를 갖는 전자기기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기에 맞게끔 다양한 디자인 및 변형이 가능한 모바일 전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미래 전자기기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원, 즉 자유형상 배터리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접히고 구부러지는 전자기기 배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교수님이 개발하신 배터리의 모습이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양한 모습으로 구부러지거나 변형이 되는 전지의 가장 쉬운 예로는 티셔츠 전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티셔츠에는 여러 글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습에 착안해서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티셔츠 위에 전지를 글자 혹은 문양 형태로 직접 제조하게 되면 전원 기능을 갖는 일종의 티셔츠 전지를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한번 저희가 만든 티셔츠 전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예. 네. 조금 개발된 지 오래된 전지라서 좀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전지에 의해서 티셔츠에 붙여진 LED 램프가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전지입니까? 맞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만든 전지입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티셔츠에 직접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신기한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티셔츠면 옷이잖아요. 혹시 세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 티셔츠 전지는 일반 티셔츠와 동일하게 구부럼짐, 그다음에 접힘 특성을 보이고요. 우리가 입고 지내는데 전혀 한 불편을 못 느낍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었던 티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전지가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티셔츠 전지 외에도 저희가 집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배터리를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 위에 직접 글자 혹은 문양 형태로 제조한 전지도 있습니다. 이 전지를 저희가 굴곡면을 갖는 유리컵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게 되면 이렇게 겉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유리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컵에서 붙여진 그 문양 모양의 전지 덕분에 유리컵 내에 있는 물의 온도를 저희가 부착된 LED 램프를 통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유리컵이 아니라 전자 제품화된 유리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배터리로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트랜스포머 배터리라는 것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전지입니까? 예,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전지는 빛을 받으면 스스로 변형하고 이동하는 일명 트랜스포머 전지라고 하는데요. 네. 마치 영화 속 트랜스포머 로봇 같이 스스로 변형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형상 전원 시스템을 구현한 것입니다.
쉽게 상상이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반복해서 붉은색 빛이 번쩍이고 있는데 배터리가 빛을 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빛을 쐈다가 쐬게 되면 배터리가 접혔다 펼쳐졌다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 전구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배터리의 그 전기적 용량이 유지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랜스포머 배터리라는 것을 지금 직접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 모터를 단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동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모터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한 트랜스포머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상단부에 위치한 배터리 부분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지지층 역할을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액정 고분자 필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트랜스포머 배터리 내에 있는 액정 고분자 필름이 빛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모양이 변형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예. 저희는 이러한 액정 고분자 필름을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배터리와 하나의 몸체처럼 일체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포머 배터리에 빛을 쪼여주게 되면 액정 고분자 필름이 변형이 되게 되는 거고 그에 맞추어 액정 고분자 필름과 일체화된 배터리 역시 함께 변형되는 원리입니다. 예, 여기서 액정 고분자 필름이 접혔다 펼쳐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저희가 액정 고분자의 화학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게 되면 이에 의해서 보신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 배터리가 마치 스스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액정 고분자 필름이라는 게 빛에 반응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배터리가 그것 때문에 유연하게 구부러진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요. 그 배터리가 이동하는 동안 변형이 반복적으로 아까 일어나던데 이럴 때 뭐 출력이나 용량,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트랜스포머 배터리를 개발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하신 배터리 내구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정 고분자 필름 위에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직접 배터리를 제조함으로써 그 두 파트가 하나의 몸체처럼 일체화된 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비틀어도 초기 상태의 배터리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하고 고분자 필름을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이 둘을 이렇게 접착제로 붙였다면 그 둘은 변형됐을 때 아마 쉽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기존에도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전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팀에서 개발하신 배터리는 어떤 소재나 공법 이런 면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의 차별성은 우선 소재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액정 고분자 필름을 배터리 지지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나무에서 얻어지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이용해서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존 연구들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독창적인 소재를 사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인체에 적용되는 웨어러블 기기 특성상 발화나 폭발이 되면 사람이 다칩니다. 안전성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연성이 확보된 그 전지 소재 중에 전해질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전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재적 차별성 외에도 공정적인 면에서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잉크젯 프린팅 혹은 3차원 프린팅과 같은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전지 제조 공정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린 프린팅 공정 도입을 통해서 글자 모양 등 다양한 형상을 우리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지문 크기의 초소형 전지도 저희가 제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지는 기존 상용화된 그 전지 제조 공정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술이 뭐 상용화된다면 좀 더 컴팩트한 전자기기들이 많이 발달할 것 같은데요. 어느 기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 전지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스스로 변형되고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원으로서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부착될 수 있는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센서, 스마트 카드,
컨택트 렌즈, 보청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그동안 배터리 크기 및 디자인 등의 제약으로 인해 활용이 어려웠던 분야들, 특히 의료용, 초소형 기기 혹은 고도의 유연성 및 변형 특성 요구되는 신체 부착형 센서, 약물 전달 기기 이런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또 그 전자 잉크 배터리라는 걸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배터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그 종이에 우리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지가 된다는 이 아이디어는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연필의 주 성분이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전자를 생성시킬 수 있는 전기학 촉매라는 점에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개발한 전지는 일반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아니고요. 금속 아연을 사용하는 아연 공기 전지라는 차세대 전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이는 여기서 전지 제조를 위한 지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종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에 거기에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연필이랑 전기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아연 공기 전지 구현을 위해서 펜으로 그릴 수 있는 아연 잉크, 전해질 잉크 등을 개발한 것이고요. 네. 기존에 개발된 전도성 펜과도 차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앞으로 연구 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 개발한 그 전도성 펜은 그냥 전기만 통하는 것이지 그 에너지 저장원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개발한 건 그 에너지 저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는 앞으로 그 저희가 사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 개념이라는 것조차도 정립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낯설고 생소한 분야에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배터리가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노트북, 전기차를 넘어서 미래 사물 인터넷 시대의 전원으로 크게 활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의료기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왜냐하면 의료기기 분야는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선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의료기기에 적합한 배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의료기기용 전원을 포함해서 자유형상 전지의 실질적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 의료 혹은 전자공학분 타 분야 연구진들과 좀 기술 협력을 활발히 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의 전원 분야를 좀 선도하는 연구실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배터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기술이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과학의 달인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에 관련된 생체 지표인 세로토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세로토닌에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바이오 탐침을 제작하고 이를 전도성이 높은 나노 섬유와 결합해 극미량의 세로토닌 농도를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끼게 하고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우울제와 불안장애 개선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펜 드로잉과 멀티터치 제스처만으로 살아 움직이는 입체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움직이는 3D 스케칭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배석형 교수팀은 생성 중인 3D 스케치를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두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멀티터치 제스처를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움직이는 3D 스케칭 기술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D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입체 형상과 같은 수준 높은 창의적 결과물을 기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며 콘텐츠와 메타버스 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위성으로 촬영한 국방보안시설의 위성 영상을 좀 더 고해상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지형 지물로 위장하는 등 사전 보안 처리가 필요한 국가 위성 촬영 위성 영상의 해상도 기준이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됩니다. 곽희정 통부는 구글 등 해외에서 촬영한 위성 영상이 이미 고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과 국내 위성 영상 활용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우리별 위성 연구팀이 30억 원 상당의 발전 기금을 기부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기부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해외로 파견한 유학생 27인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별 위성 연구팀은 1989년 영국 서리대학에 파견한 5명의 유학생을 시작으로 1996년까지 영국 런던대학, 일본 도쿄대학, 미국 컬럼비아대와 아이오와대에서 위성 관련 기술을 배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과학의 달인 시간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구부리고 접고 심지어 세탁까지 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자유형상 배터리를 만나봤는데요. 기존 배터리 사용 분야는 물론 소프트 로보틱스, 웨어러블 기기 등 미래 첨단 산업에도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